안녕하세요. 김양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2차 노동법 1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5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챕터, 우리 노동법 총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절이 우리 5개 절로 6개 절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노동법의 법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은요, 1차 시험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키워드에 대한 거는 암기가 들어가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구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강약 조절해 드릴 거고, 이거는 암기하셔야 될 판례입니다. 내지는 키워드 암기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반드시 그 판례가 소스가 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아니면 뭐라도 한 줄이라도 얻어갈 수 있는 판례, 내지는 이해의 기본이 되는 판례들이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좀 꼼꼼하게 학습을 좀 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자, 노동법 총론 1번입니다. 1절 보시면 의 보세요. 법원이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1차 때도 했죠. 법의 존재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판사가 어떤 케이스를 판단을 할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소스로 삼는 것들. 그거를 우리가 법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1차용으로는 뭘 배웠어요? 노동법의 법원에는. 자, 보시면 그냥 눈으로 보세요. 실정노동법, 그 다음 관습법, 그죠? 그 다음 자치규범들. 자치규범에 뭐 있었어요? 그쵸? 단체협약, 그 다음 취업규칙, 그 다음요 규약, 그 다음 근로계약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치규범이었잖아요. 요건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당사자들 사이의 케이스를 다루는 그러한 규범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한 근거들이 되는 거고요. 소스들이. 자, 그래서 노동관습법, 자치규범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실정노동법과 노동관습법 이런 것들은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일반인한테 적용되는 그런 건데, 뭐 노동관행은 그 사업장의 노동관행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자치규범이라는 거는 그 케이스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고요. 법원의 종류 로마자 2번 보시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거는 2번의 노동관습법입니다. 2번의 노동관습법 걔만 좀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보셨죠? 1차 하실 때.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정법 보면 국내법이 있고 국제법이 있죠? 국제법 이거는 1차에 했던 거예요. 헌법 6조 1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체결 비준한 ILO 협약이나 국제협약, 그쵸? 요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갖는 거고, 노동관습법 보시면, 그쵸? 요거 자, 관습법이 모두가 다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판례에 의하면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노동관습이라고 인정을 해주겠다. 그 정도까지 돼야지만 그 사건에 있어서 관습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원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자, 관습 또는 노동관액 이런 것들을 보면 판례에 의하면 거기 밑줄 된 데 있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관습적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관행으로 6월 달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창립기념일 있잖아요. 창립기념일 하고 창립기념일 다음 날은 관행적으로 쉬었었는데 유급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인정이 되려 그러면, 이게 계속 인정이 되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면, 보세요.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자,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여기다 밑줄 긋고요.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여기다 밑줄 긋고, 규범적인의 규 동그라미 하시고요. 명확히 승인의 명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죠? 이렇게 규범적인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끊고, 기업의 구성원에 의해서, 이거 이제 이해가 되나 보세요.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너나 나나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밑줄,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서 지지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 포인트를 어디다 주냐면 사실상의 제도에다가 사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 그 아랫줄에 규범의식에 규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뭐 쳤어요? 규명사규 이렇게 쳤죠? 규명사규. 그래서 그러한 단어들만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아니면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돼서 규범의식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키워드들을 조금 아시고요. 이런 식까지 돼야지만 관행이 인정돼서 근로계약의 내용, 즉 근로조건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런 것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지금 하나 이해를 위해서 깔아드려요.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근로자들이 뭔가 지급 청구권을 갖고 있는, 그죠? 뭔가 돈과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주 약간 조금 쉽게 조금 인정해주는 그러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이거 말고 무슨 근로자의 뭐 동의가 있어야지만
변화는 예를 들어 뭐 전적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적을 할 때, 기업의 적이 바뀔 때, 사용자가 바뀌어버리는 거. 사용자가 바뀌어버릴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지만 돼요. 근데 그 동의를 관행으로서 동의를 가름해버리려면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을 해야겠죠. 사용자가 변경되는 굉장히 큰 근로조건의 변경이니까 그런 걸 할 때는 조금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뉘앙스가 이런 식으로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 노동 관행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나온다 그러면, 혹시라도 나온다 그러면 이 판례들 반드시 써줘야겠구나. 키워드 4개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사자치규범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노사자치규범은 제목만 보겠습니다. 단체 협약. 그죠?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 뒤에서 다 배울 거죠? 노조하고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통해서, 그죠? 단체 교섭을 통해서 협약을 맺는 거. 그죠? 그게 이제 단체 협약인데, 그거 뭘로 보든 재판 규범으로서 이제 법원상이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을 거냐면 단체 협약 옆에다가 자, 우리 그거 좀 써놓을 거예요. 우리 유리성 원칙 하기 전에 여기다가 좀 필기 좀 할게요. 단체 협약 옆에다가 우리가 계약의 해석 방법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질을 우리가 계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계약의 해석 방법 이렇게 일단 써놓으세요. 이렇게 써놓고요. 그 밑에 있는 취업 규칙에서는 취업 규칙의 법적 성질을요, 우리는 규범으로 볼 겁니다. 법 규범설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 규범 이렇게 일단 적어 놓으세요. 취업 규칙에다가. 네, 취업 규칙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자들한테 적용되는 근로조건 같은 것들, 뭐 복무규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미리 정해놓은 거. 그거를 취업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사업장에서 규범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규범의 해석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조합 규약이 있고 근로계약이 있을 겁니다. 자, 뭐 부정이 되는 거는 행정해석과 판례죠. 요거는 일체형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법원의 경합 보겠습니다. 법원의 경합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배웠어요? 1차 때 굉장히 엄청 자주 배운 거 뭐였어요? 그쵸, 법단취계 배웠죠. 법률, 그 다음 단체 협약, 그 다음에 취업규칙, 그쵸, 그 다음 계약이었죠. 이거 여전히 유효합니다. 뭐 2차라고 해서 뭐 별게 있겠어요. 그죠? 일단 요거는 당연히 기본인데,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법원들의 이제 경합을 좀 배울 거예요. 법원들의 우선순위. 그죠? 뭐 얘네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법 사이에서도 신법, 뭐 특별법, 일반법, 특별법, 신법, 구법 요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요런 우선순위, 요런 것들을 좀 배워볼 겁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거는 노동법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일반적으로 법 해석할 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법 적용을 할 때. 그래서 보시면 샤프로 좀 그으세요. 샤프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요거를 좀 긋고요. 다만 노동법은, 그죠? 노동법은 그 법률의 특수성상, 취지상, 그죠? 취지가 뭐예요? 근기법의 취지는 뭐예요? 근기법은? 그죠? 개별 근로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최소한 만큼의 어떤 보호 범위를 획정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취지들을 조금 봤을 때 약간 특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원에 관한 그 경합하는 요거를 할 때 효력의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조금 할 때는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법 중에 가장 최고법은 뭐예요? 가장 위에 있는 상위법이 뭐예요? 헌법이죠. 그죠? 그래서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뭐 기타의 뭐 특별법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헌법이 효력이 우선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이 상위법은 뭐 그런 것도 있죠. 상위법은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이 있고 근로기준법 뭐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다. 그러면 위임 입법의 한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모법의 법률이 위임된 한계에서만 시행령이 또는 시행 규칙이 구체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 것들은 규정할 수가 없죠. 범위를 벗어날 수 없죠.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그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법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죠? 민법이 적용이 되는데 상사에 관련된 거는 민법의 특칙 우선하는 상법이 적용이 돼요.
그죠? 그런 것들. 예를 들어 형사특별법들. 이런 거를 생각하면 일반적인 법보다 먼저 더 특별하게 그 케이스에 적용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특별법이 더 먼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고요. 신법 우선의 원칙은 그겁니다. 국법하고 신법이 있으면 당연히 개정이 된 신법이 우선이겠죠. 동일한 법 하에. 그죠? 동등한 법 하에. 자, 그러면 노동법에 좀 특이한 거는 볼 건데요. 이 유리성의 원칙이라는 거 조금 눈여겨보셔야 돼요. 유리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건 뭐냐면 자, 의 보세요. 밑줄 긋겠습니다. 샤프로 그세요. 자, 이제는 우리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걸 때는 이제 약속을 좀 하기로 해요. 어떠한 핵심 주제, 문제 소재들을 할 때는 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런 식으로 꺽쇠 표시를 해서 제가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은 의나 문제 소재 같은 것들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꺽쇠 표시로 해서 꺽쇠 표시하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일단 의 보겠습니다. 자, 하위의 법원, 근로계약이 상위의 법원,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이럴 때 뭐가 더 적용이 될 거냐 이런 소리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지금 유리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원래는 상위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하위법이 더 유리하면 하위법이 적용이 되는 걸 우리가 유리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 유리의 원칙이 그러면 법원 우선순위 중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웠던 거는 요거예요. 단체 협약이 더 상위법인데 단체 협약보다 취업규칙이 더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 뭐가 더 적용이 될 것이냐. 유리의 원칙을 적용해서 취업규칙 적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요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게 그 양가로 3번에 있는 거예요. 양가로 3번의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 있죠. 요거는 전통적으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전통적으로 있었던 내용이고 나름 최근 판례에 있어서 21년도 기출문제로 나오기도 했어요. 기출문제로 나오기로 했고 최근 판례가 요거에 있어서 이제 경합을 물어본 거예요. 취업규칙과 계약, 근로계약과의 관계. 지금 요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울 1번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다가 꺽쇠 표시를 하시냐면 자, 어디에다가 꺽쇠 표시를 하실 거냐면 자, 여기다 꺽쇠 표시하세요.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 여부. 그치? 그쵸? 요거에 관해서 판례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꺽쇠 표시한 겁니다, 지금.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논점들을 좀 찾는다라고 하면 뭐 색연필이든 형광펜이든 상관없고요. 눈에 좀 튈만한 걸로 이렇게 꺽쇠 표시를 좀 해놓으면 이것들이 다 소논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서 정리할 때. 그쵸? 저 요거 봅니다. 요거 작년도 기출문제예요. 보시면 이 판례 가지고 사실은 판례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사실은. 자, 볼게요. 자,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서 근로자로 하여금 자, 취업규칙의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그죠? 막아.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97조. 지금 근로기준법 97조에 대한 취지를 얘기한 거예요. 근로기준법 97조의 취지는 뭐냐면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 취업규칙이 상위법인데 상위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취업규칙보다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요게 97조를 갖다가 반대 해석을 하면 뭐예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다. 미달하지 않으니까. 그죠? 막을 이유가 없다.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해서 적용하고 유리한 근로계약이 됐죠? 하위인 유리한 근로계약이 그죠? 상위인 불리한 취업규칙보다 우선해서 적용이 된다. 됐죠? 지금 거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러면 근로기준법 94조는 왜 있는 거냐? 94조는 보니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이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할 때 효력 나와 있는 조문이거든요. 자, 94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때 이때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브레이크. 취업규칙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용자가 우리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적용될 취업규칙, 그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 같은 것들을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일방적으로 나쁘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걸어놓고 있는 게 94조예요. 자, 94조에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정한다.
그죠? 이런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94조는 뒤에서 다 할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보니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은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조항이다. 요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아까 지금 뭐 얘기했어요? 97조 얘기했고 94조 얘기했고 지금 4조 얘기했죠? 요런 것들을 각 다 고려를 하면 근로기준법 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그냥 요건에 불과하므로 그냥 요거는 불리하게 변경되려고 그러면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요건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4조가 정하는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이 됐대요. 됐죠? 이렇게 불리한 경우에도 여기 체크하세요. 자, 불리하게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근로조건이. 어떻게 맨날 향상만 해요. 그죠? 불리하게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죠?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자,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가지고 유효하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됐어요. 이럴 때도 근로기준법 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된다. 근로결정 자유결정의 원칙.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죠? 취업규칙이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집단적 동의를 받았으니까 일단 유효하게 불리하게 변경됐겠죠. 됐죠? 이렇게 됐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준의 개별 근로계약. 그죠? 이게 더 우선한다.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즉 뭐예요? 요게 더 우선이 된다. 그죠?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이 불리한 취업규칙보다 더 우선이 된다. 결론. 됐죠? 이렇게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을 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해서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결론 알아두세요. 결론. 그래서 결론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검토 넘어갈 거고요. 검토 입법 취지 요거 고려하면 아무래도 개별 근로자한테는 더 유리한 근로계약이 적용이 되는 게 개별 근로자한테는 유리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단협과 근로계약입니다. 단협과 근로계약. 요거는 판례는 아직 없어요. 요거는 판례는 아직 없고 요거는 그냥 읽어볼게요. 가볍게. 문제점. 노조법 33조 1항에서는요. 밑줄 그세요. 단협의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밑줄. 요거는 이해가 가실 거예요. 단협이 더 상위 기준이고요. 단협에 미달하면 근로계약은 무효로 되고 단협으로 채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때 뭐 단협에서 정한 기준이 최저 기준인지 절대 기준인지가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막 자세하게 보실 건 아니에요. 좀 힘 빼고 보세요. 자, 학설이 이렇게 최저 기준으로 보는 견해하고 절대 기준으로 보는 견해가 나뉘는데 자, 최저 기준으로 본다. 그죠? 최저 기준으로 본다. 라고 하면 단협이 정한 기준이 최저 기준이다. 라고 보면 근로계약 기준이 단협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단협 기준이 근로계약 기준을 대체해서 적용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서 근로계약 기준이 적용이 되죠. 왜요? 최저 기준이니까. 근데 절대 기준으로 보면 유불리 상관없이 언제나 단체 협약이 딱 되는 거죠. 기준이. 됐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조건 우선 원칙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요거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막 집중해서 막 이렇게 보실 건 없고 결론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 보시면 위반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쓰고 있어요. 이게 법조문 자체가 위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미달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거 위반이라는 표현 쓰고 있고 이제 협약 자체가 기업별로 단체 협약을 하는 거 요걸 고려하면 유리원칙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결론을 간 겁니다. 검토 의견은. 그래서 이건 판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협과 취업규칙은 전통적으로 판례가 있고 또 중요하다고 보던 부분이에요. 요거는 판례를 아셔야 됩니다. 판례 3번에 판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단협과 취업규칙은 요거는 무슨 소리냐면 자, 단협이 우선이 돼요. 자, 단협이 더 먼저 되는 건데 볼게요. 자, 단체 협약이 이렇게 있고
취업규칙 우선순위가 이렇잖아요. 자, 근데 단체협약이 개정이 됐어요. 단협이 개정이 되고 취업규칙이 예전에 있던 거예요. 근데 취업규칙이 더 유리해요. 자, 단협이 불리하게 개정이 됐어요. 이거는 구법이에요. 취업규칙 이렇게 이거는 원래 있던 거고 원래 쭉 있던 거고 단협을 개정했더니 결론적으로 예전에 있던 취업규칙이 유리하게 된 거예요. 지금 게 불리하게 돼서. 이해가 가시죠? 시간 선우가. 단협을 개정했어요. 단협 개정했을 때 단협 개정하고 보니까 예전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왜요? 지금 단협이 불리하게 개정됐거든요. 이럴 수 있잖아요. 단체 협약의 내용은 동일한데. 그죠? 똑같이 규율할 수도 있잖아요. 취업규칙이 있는 거 단협에서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럴 때 효력을 뭘로 볼까? 이런 거예요. 그럼 유리하게 된 취업규칙을 그대로 인정을 할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단협 왜 바꿨어요? 이러면 단협을 불리하게 할 이유가 없죠. 그쵸? 예전 거 하려고 그러면 왜 개정이라는 작업을 왜 해요? 왜 단협이라는 걸 새롭게 해서 왜 불리하게 변경된 조건에 합의를 하겠냐고요.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 사이에는 유리의 원칙이 적용이 부정됩니다. 됐죠? 판례에 의하면. 그 딱 결론을 일단 아시고 보세요. 자, 판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설명된 거 이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유리의 원칙 인정해가지고 취업규칙 적용할 거면 뭐하러 단체협약 불리하게 개정했어? 이거예요. 보세요. 자,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끊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끊고 단체협약의 개정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됐죠? 그게 이 소리예요. 즉 무슨 소리냐? 이거는 단체협약이 기존에 원래 취업규칙이랑 단체협약이랑 내용이 똑같았어요. 근데 단체협약이 개정되면서 좀 불리하게 개정이 된 거예요. 됐죠? 그러면 단체협약이 불리하게 개정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 유리한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 개정 왜 했냐 이거죠. 그죠? 밑줄 그세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 여기다가 체크를 해 놓으세요. 이게 키워드 문장입니다. 됐죠?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옛날 거 말고 지금 거 적용한다라는 게 당사자 의사가 이미 전제가 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검토도 보시면 두 번째 줄 유리성 원칙을 적용 부정입니다. 왜요? 단체협약 취지 봤을 때 스스로 협약에 의해서 자기 사적자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근로조건 저하시킨 거예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어떤 배경이 있었겠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문제점 볼게요. 위에 다시. 자, 문제점. 단협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는데 이때 뭐예요? 단협하고 취업규칙 간의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이게 바로 꺽쇠 표시하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학설이 있고요. 판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판례 결론 뭐예요? 유리원칙 부정설. 왜요? 개정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됐죠? 끝. 넘어갑니다. 자, 이제 3자를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제 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볼 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하고 사용자, 그 다음 노조법상 사용자 근로자 이렇게 네 가지 챕터를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볼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한 번에 딱 잡지 않으면 계속 찜찜하게 막 발목을 잡는 부분이에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근기법상 근로자 사용자, 그 다음 노조법상 근로자 사용자 이렇게 세트로 다 할 거고요. 각각의 뻗어나가는 주제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는 큰 틀에서 먼저 볼게요. 어떤 주제들이 좀 나오나. 자, 근기법상 근로자라는 것들 보면 오늘은 이제 인트로 잡을 건데 자, 근기법상 근로자 볼게요. 자, 이게 조문입니다. 근기법상 근로자 사용자, 노조법상 근로자 사용자 조문은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이거는 근기법 보고 노조법 볼게요, 좀. 자, 근기법 보니까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하나 분석을 할 겁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근기법상 근로자예요. 그쵸? 노조법상 근로자 볼게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비슷해요. 임금만 여기는 나오는데 얘는 임금 급료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 있네요. 임금 말고 다른 걸로도 받나 보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업이나 사업장에 뭔가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뭐예요?
내가 어떤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 그죠? 사장님과의 종속관계가 있어야 돼요. 사장님과 종속관계가 있어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직업의 종류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 그죠? 요거는 종속관계, 즉 어떤 사용자한테 딱 고용이 되어 있어야 될 게 전제가 되진 않네요. 보니까. 조문의 구조상 다르네요. 그러면 근기법상 근로자랑 노조법상 근로자랑 완벽하게 일치하겠어요? 일치하지 않겠죠. 옛날 판례에서는 일치하게 봤어요. 근데 지금 현재 판례에서는 일치하게 보지 않습니다. 조문도 달라요. 그리고 뒤에 설명드릴 거지만 입법 목적과 취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고. 보니까 사용자는 좀 비슷해요. 사업주 또는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행동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업주는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자, 문제는 자, 요거 좀 볼게요. 일단은 입법 목적을 봅시다. 근기법상 근로자, 노조법상 근로자가 다른 좀 그런 거를 좀 이유, 원인을 좀 찾아볼 겁니다. 자, 우리 근기법상 근로자, 그죠? 노조법상 근로자를 구분을 할 때는 자, 근기법은 뭐냐면 뭐를 하는 거예요? 근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뭐예요? 근로 조건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임금, 근로 시간, 뭐 휴게, 휴일,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쭉 줄을 이루고 있어요. 즉 뭐예요? 그거는 국가가 개별적인 근로 계약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해야 되는 최소한의 기준 같은 것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직접적으로 보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그죠?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 국가의 관리 감독에 의한 뭐예요? 포커스가 뭐예요? 직접적인 보호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개별적인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입법된 거예요. 그죠? 이런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데 노조법은 뭐냐면 포커스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노조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한정되지 않아요. 사업장에. 그죠? 실업자, 해고자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노조법은. 왜요? 노조법은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노조법상 근로자는. 그래서 이거 볼게요. 자, 노조법은요. 노무 공급자들 사이에, 지금 여기 근로자라고 안 했잖아요. 노무 공급자들 사이에 단결권 등, 노동 3권이죠. 단결권 등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집단적인 노사관계를 규율하고자 입법이 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노동 3권 보장 필요성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각각의 근로자 개념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둘이 조문도 달랐지만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하고 노조법상 사용자는 어떻게 다르냐 보니까 근기법은 법에서 아까 최소한의 보호 규범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사용자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의 주체. 그게 바로 사용자예요. 그죠? 그래서 위반할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할 책임 주체가 되는구나. 그쵸? 이런 식으로 근기법상의 사용자를 가는 거고 그래서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노조법입니다. 노동조합의 상대방이면서 그죠? 노동조합의 상대방이면서 요거 단체 교섭의 당사자 그죠? 단체 교섭을 하려고 그러면 단체 교섭을 해야 되는 그 상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체 교섭의 당사자 또는 뭐예요? 부당 노동행위를 부당 노동행위 금지를 지켜야 되는 수규자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스가 나오면 자 근기법상 근로자는요. 근기법상 근로자는 우리 교과서 한번 볼게요. 지금 오늘은 인트로만 잡는 거예요. 자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쭉 보면 자 지금 개념 보시면 로마자 4번에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라고 해서 근기법상 근로자인가를 인정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나와 있죠. 즉 이건 그겁니다. 하나의 케이스를 하면 자 근기법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예요? 근기법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건가? 안 되는 것 같은 애들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학원 강사라든지 아니면 사장님적인 요소들이 좀 있는 분들 학원 강사
강사 내지는 여러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왜 따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요. 그거는 뭐 일반 민법이나 기타 관계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 거지 노동법에 대한 보호가 직접적으로 안 들어가요. 그쵸? 쉽게 얘기하면 all or nothing이에요. 무슨 소리냐?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면 법적으로 퇴직금은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아니면 계약기간이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되면 퇴직금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럼 근로자성이 인정될지 여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문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테마가 하나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원 강사 될 수도 있고, 임원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 주제들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6번 보시면 특수 형태 근로자의 근로자성이 나왔는데 얘는 노조법에서 볼 거예요. 노조법에서 특고, 오히려 특고의 우리 근로자성, 노조법상 근로자성. 왜요?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하는 거는 노동상권 보장 필요성만 있으면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일반 사용 종속관계가 인정 안 되는 특고라도. 그죠? 특고는 지금 여기서 특고라고 빼는 거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특고로 따로 빼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범주를 놓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논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노조법상 요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 논점이 하나 요런 논점들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불법 체류 외국인의 근로자성 얘도 이제 요건 조그마한 논점. 그죠? 요거 인정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임금 받고 한다 그러면 불체자라도 근로자성 인정될 수가 있죠. 왜요? 산재도 보호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이제 보면은 뭐예요? 근기법상 근로자 범위보다는 좀 넓죠. 그래서 노동상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논점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넘어가시면 그래서 로마자 우리 4번 보면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종전 판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근기법이랑 똑같이 봤었거든요. 근데 최근 판례는 뭐예요? 최근 판례는 근기법이랑 노조법이랑 다른 특수성을 인정해서 조금 더 넓게 보는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넘어가시면 옆에 보세요. 그럼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하는 거다. 그러면 누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구직자, 실업자, 퇴직자. 요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 근로자는 될 수 있을까? 요런 논점이에요. 그죠? 요분들도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되었고요. 그래서 논점이 바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직자, 실업자, 해고자. 요분들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불체자 나오죠? 불체자도 됩니다. 그죠? 노동상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요런 논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하나의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논점을 찾아라 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전통적으로 좀 중요한 논점. 판례 암기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판례 이제 기준 암기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약간 얘보다는 약간 중요도가 조금 더 살짝은 떨어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각각에 대한 결론들 이제 딱딱딱 아시고 판례 정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고 오히려 이쪽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확장이 더 중요해요. 사용자에서. 그죠? 근기법상 사용자에서 사용자의 범위들이 나오는데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로마자 3번에. 그죠? 쭉 보시면 로마자 4번에 사용자 개념의 확장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사용자 개념이 넓어진다라는 거는 뭐예요? 나의 사용자는 누구예요? 내가 계약서 체결한 그 사장님만 나의 사용자인 줄 알았는데 그죠? 사용자 개념이 넓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넘어가면 자, 내가 계약은 이 사람이랑 했는데 실제로 내가 일하는 거는 더 다른 데예요. 그러면 나랑 계약 체결하지 않은 그 다른 제3자를 나의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 라는 게 바로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판례에 의해서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다라고 볼 건지 법인격을 아예 부인시켜 버릴 건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이러한 논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이제 여기 근기법상 사용자에서 이제 사용자 개념 확장이 나오겠죠.
확장이 나오면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묵시적 계약 법리, 그 다음에 법인격 부인 법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노조법상에, 여기다 쓸게요. 노조법상의 사용자 개념 확장으로서, 여기가 중요해요. 사용자 개념 확장으로서, 거기 보세요. 노조법상의 사용자 보시면 사용자 개념이 확장이 돼 있죠. 거기 중요합니다. 로마자 3번 중요해요. 2개 있죠.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그죠?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이게 내 1대1로 계약한 사람만 될 것이냐, 아니면 사내 하청처럼, 그죠? 나보다 더 큰 사용자. 실제로 내가 계약 맺은 건 이 사람인데 뭔가 사용 지시도 저 사람이 하고 뭔가 근로조건도 저 사람이 좀 결정하는 것 같고 뭔가 나한테 힘을 좀 미쳐요. 그런 사람들도 단체 교섭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물어보는 거. 조금 더 넓혀주는 게 바로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단체 교섭 당사자 확대,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분호. 그죠? 분호, 주체로서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부당 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다 따지면, 자, 이제 나올 수 있는 주제는 다 한 거예요. 4가지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 다 한 거예요. 근기법상 사용자에서는 어떤 게 이제 근로자로 인정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전통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다음 근기법상 사용자에서 묵시적 계약 법리, 법인격 부인 법리, 요거까지 다 배울 거예요. 전통적으로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 다음 노조법상 노동상권 보장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그리고 중요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는 거. 그죠? 노조법상의 법률들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사용자로서 내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도 과연 사용자로서의 뭔가 일정한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늘어나는 게 단체 교섭의 당사자로서 상대방이 좀 늘어날 수 있나?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의 수규자로서 늘어날 수 있나?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중요합니다. 특히 분호, 이 부분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다음 시간에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